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이 담긴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이 무산된 가운데 성소수자 단체가 시청 일부를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회원 50여 명은 어제 오전부터 서울시청 신관 로비에 모여 무기한 집회에 들어갔습니다. 예, 오늘 모신 손님은요? 예, 이번에 서울시청 점거농성을 총괄하신 분입니다. 아, 점거농성의 총책.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안 된다. 안 된다. 잘못 들었어요. 총책인 분을 법률 조건도가 채다 끝나지 않은 채로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예. 총책과 가깝다는. 예, 총책과 가까울 수도 있다는. 예. 본인 직접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어느 예. 단체에 계시고 어떤 분이신지. 네, 저는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국장 장병권이고요. 이번 서울시청 점거 농성을 한 이제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그리고 무지개 농성단 총괄을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본인 스스로. 네.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당당하게. 네, 당당하게. 이게 뭐 법적으로 비화될 일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시장님이 그 정도 극영지에까지는 가시지 않겠지. 만약에 시장님이 무슨 조치 취하면 저희도 점거합니다. 근데 참 제가 실망을 많이 했던 그 점거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강원도에 최문순 지사가 보궐선거 나가면서 골프장 건설하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했어요. 근데 골프장을 줄줄이 다 이뤄가려고 하니까 강원도의 주민들이 면담을 우리 그럼 지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모셔놓고 이게 딴 얘기해서 죄송한데 요청하는데 이 양반들이 이제 그래서 새벽밥 지어먹고 버스 타고 대절해갖고 한 50분 정도 갔어요. 네. 도초 앞에 딱 내렸는데 경찰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울컥해요. 그러니까. 아니, 주민들이 주민의 대표를 만나서 골프장 건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해서 항의하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하는데 경찰이 딱 해갖고 여러분들은 지금 불법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해산하라 이러니까 화딱지가 나신 거예요, 이분들이. 믿었던 지사님이었는데. 그렇죠. 난 그래갖고 이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막 이제 했더니 무슨 주거 침입? 왜 폭정법에 있잖아요. 폭력행위를 처벌에 관한 법률을 다수인이 공동으로 했다고. 주거 침입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꼭 그렇게 고발하고 그랬어야 되는지. 모셔놓고 잠깐 하시는데 모셔놓고 한영의 박수도 한번 안 쳐요. 어서 오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사실 따끈따끈한 뉴스 이제 화제의 인물이신데요. 아이고, 급하게 청했는데도 응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이게 어쨌든 서울시의 인권 변호사 출신의 시장이 이 인권 행정과 관련해서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어쨌든 드러낸 부분들이어서 좀 주목해 주셨다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사실 박원순 변호사님 하면은 저희 민변의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현실 정치에 가 계시지만 그분만큼은 다를 거라는 기대를 한 몸에 안고 계셨던 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예, 청취자 여러분들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뉴스를 통해서 다 이제 따라오셔서 스토리는 다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간략히 한번 경과를 우리 정리해 주셔. 원래는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을 딱 쳐다봤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한 눈빛으로 눈을 껌뻑껌뻑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총괄님 계신데 왜? 그래 총책님이 받아주셔가지고 구제해 주셨습니다. 서울시가 6월부터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재정위원회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건 이제 서울시가 인권을 다루면서 기존에 이제 인권 옹호관 제도를 만든다거나 서울 인권 기본조례를 만든다거나 이런 쭉 이제 인권과 관련한 이러한 이제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한 130여 명, 150여 명 그리고 전문위원들이 한 30명 해서 같이 재정위원회를 만들게 됐고 총 6차례의 전체 토론 등을 거쳐서 이제 헌장 내용을 만든 거죠. 시민위원들은 직접 시민들이 신청을 하셔서 나이, 성별, 지역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약간 균형 있게 만들어서 직접 서울시가 이렇게 선정을 한 거예요. 시민위원회는 이제 거기서 계속 이제 토론을 하면서 내용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 아시겠지만 이제 보수 우익 기독교 세력들이 중심으로 이 헌장에 차별금지 사유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인권은 보장해야 한다. 차별을 막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이,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병력. 지금 이거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법에 나와 있는 차별금지 사유와 이렇게 동일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서울 시민이 뭐 교육이나 환경이나 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용에 담긴 헌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게 동성애를 조장하는 헌장이다. 그 프레임을 가지고서 계속 압박을 하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더군다나 지난번 공청회가 열렸는데 시민공청회가 네. 거기 대거 난입해 들어와서 그 사회를 서울시 인권위원이기도 하고 인권재단 인권중심 사람 소장인 박래군 소장에게 동생이 죽으면 다냐. 왜냐면 박래군 소장 동생이 박래전 열사분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이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뭐 멱살을 잡으려고 하거나 그래서 공청회가 완전 아우스라장이 되었어요. 일단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인권헌장 논란이 계속 불거지는 와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2월 1일에 목사들을 만나서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목사들한테 이제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죠. 이제 그 부분이 저희의 농성을 가장 촉발시켰던 계기이기도 합니다. 저희 너무 화가 나서 우리의 존재를 계속 지우려고 하는 세력들의 목소리를 그걸 의견으로 받아서 이 헌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계속 이제 걸림돌로 만들어버린 그런 효과들 등등 해서 저희가 지난 6일날, 시청 로비를 점거하기 시작했고, 어저께까지 진행이 된 거죠. 그 SNS에서도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네. 대부분은 이제 활동가 여러분들의 점거에 함께 마음으로나마 이제 동조를 하고 계셨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현실 정치인으로서 서울시장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또 그분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옹호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권은 합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아까 전에 표현의 자유 이야기 하셨지만 이 증오나 남을 미워하게 하는 감정을 가지게 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하는 이제 표현, 그걸 저희는 이제 혐오 발언이나 라고 하는데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의견들을 그야말로 이제 합의를 해야 한다. 합의가 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인권은 되게 보편적 인권이라고 하지만 그 보편적 인권을 지금까지 얻기 위해서도 이 투쟁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는 거고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이 한국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에 되게 안 좋은 조건들로 몰리고 있는데 그거를 정부나 시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기관의 몫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문제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해외에도 보편적인 도시나 국가에서는 이 사회적 소수자들의 이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을 만들고 있는데 한국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비단 인권 변호사 출신의 시장이 그야말로 중재해서 하려고 하는데 니네들이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박원순 서울시장을 더 안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그 헌장 채택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만나달라 했는데 계속 정무수석 말로는 17일 날 정해졌는데 왜 이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는 그 날짜 못 받는다. 왜냐하면 헌장을 12월 10일 날 선포한다고 약속까지 해놨는데 재정위원회에선 다 만들었는데 표결을 통해서 통과시켰는데 서울시장이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 저희는 이제 10일까지 기다려 보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얘기가 없었고 저희가 9일 날 오전에부터 계속 그림자 시위하면서 따라다녔거든요. 네. 영상도 있는데요. 그러게 어디 성동군가 또 어디 가셔가지고. 네, 저 오후에는 성동까지 찾아가서 우리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사과해라 등등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일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네, 그래서 저하고 한국개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하고 섬돌향림교회 임보라 목사님, 그다음에 인권연구소 창의 류윤숙 활동가님, 그다음에 여성단체연합의 대표님 등등해서 같이 면담을 해서 들어갔고, 어쨌든 지금 1년의 이런 과정들 저희한테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사과한다라고 이야기 들었고요. 내 헌장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사과한다. 선포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과한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날 그 실무자하고 만나서, 면담 이후에 시장님이 뭐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희가 한 1월 달 중에 실무자들하고 만나서, 한번 얘기를 다시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헌장은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저희가 그 부분을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네, 저희의 권한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시민위원회, 재정위원회에서 만든 건데, 어저께 재정위원회에서는 우리 시민의 힘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선포합니다. 예. 근데 시장이 안 받은 거죠. 그 시민들이 모여서 선포를 하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봤었는데요. 예. 그 뭐 사과의 말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네. 뭐 드러내긴 했지만 참 정치인이 되셨다. 제 느낌은 참 정치인이 되셨구나 할 만큼 미묘한 횡간에서 참 미묘한 결단의 고민의 여지가 참 보이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 이재명 변호사님 정치인이 되셨다 그 부분 그 이유 때문에도 저는 이번에 박 시장님의 행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사실 그렇잖아요. 집토끼 산토끼 얘기하지만 박 시장님이 뭐 예를 들어서 큰 꿈을 가지고 큰 선거에 나간다고 했을 때 물론 그때 머리를 조아렸던 목사님들로부터 표를 받으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표보다 이번 일로 인해서 잃어버릴 표가 더 많을 겁니다. 저는 훨씬 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설령 박 시장을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반 국민들이 이 상태를 지켜보면서 갖는 박 시장의 그동안에 대한 행보와 지금의 행보에 대한 그 신뢰의 상실, 그 부분들은 설령 그 양반이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조금 더 모양새 있게 마무리하고 그동안 자신이 갖고 왔던 그 인권이라고 하는 화두하고 얼마든지 매치되게끔 그쪽 보수 쪽을 크게 자극하지 않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더 실망스러웠던 건 뭐냐면요. 문제가 터진 다음에 이 양반이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러게요. 그거는 박근혜랑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래서 뭐 서울시에서도 뭐 냉각기가 필요하다. 저희가 농성 들어간 이후에 이제 그러면서 기다려 보겠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한 게 또 오히려 저희의 화를 더 키운 것 같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인권이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 혐오 세력들의 말이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문을 열어 놓은 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를 더군다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열어놨다라는 게 더 실망스러운 점인 거죠. 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이제 사과문의 취지로 글을 올리신 것에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의 반복이긴 한데 본인의 시장이라는 자리에서의 이제 그런 깊은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본인의 인권 변호사로서의 경력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과 그다음에 서울시장이라는 엄중한 현실에서 갈등의 조정자로서의 사명감 사이에서 밤잠을 설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처음 모두 얘기하셨던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인권은 타협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에 반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의 세력이고 의견으로 받아들였다는 그 자체가 향후에 또 다른 가치가 문제가 됐을 때 같은 식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한번 물러서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어디까지 물러설지 알 수 없는 게 그렇죠. 사실은 이 현실인데. 나중에 아마 박 시장님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뭐 서울시하고 비교도 할 수 없잖아요. 안관들이 대통령 되면 질적으로 달리해질 텐데. 만약에 그래갖고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청와대로 쳐들어와서 그렇게 하면 또 머리를 조아리고 후퇴하고 그럴 겁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한테 지지해달라는 얘기는 듣고 싶지는 않으나 그로 인해서 저희의 존재가 부정당했다라는 것. 근데 그렇잖아요. 뭐 청소년을 지지하지 않는다. 장애인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주민을 지지하지 않는다. 동성애자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효과들을 불러일으킨 게 가장 더군다나 문제인 거죠. 근데 그런 프레임 안에서 그 인권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가 오히려 이렇게 퇴행하는 것들을 계속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안타까운 거고요. 그 세력들이 보수 기독교 우익 이 세력들이 저희만 가지고 그러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엄마부대 봉사단 그분이 저희 뭐 할 때마다 뭐 동성애 옹호 조장한다. 그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세월호 특별법 반대하는 그다음에 서북청년단 재건이에 이 함께하는 일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야말로 혐오하고 증오하는 것들이 이제 이 화살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지금 흐름을 보면 엊그저께 어젠가요? 신은미 황선 씨에 대해서 뭐 황산입니까 뭡니까? 황산이 담긴 무슨 냄비 같은 거 무슨 뭐 냄비 뭐 해갖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점점 그 진영 논리가 굉장히 이렇게 더 이렇게 위험 지수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까닭 없이 미워하고 혐오하는 정서들이 이제 말을 떠나서 구체 행동의 단계로 온 거죠. 그런 상황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조화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막 공격하기 시작해요. 네. 우르르 몰려가서 서울시장을 압박하더니 이제는 말의 영역을 벗어나서 사람에게 테러를 가하는 수준까지 됐단 말이에요. 제가 더욱더 쇼킹했던 것은 그 일이 터졌는데 물론 그 던진 그 19살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갖고 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다음날 황선 씨 집을 압수수색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그렇게 해서 서로 차이와 이런 데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수준을 벗어나가지고 그렇게 막 무력화시키고 테러를 가하는 수준까지 됐는데 국가가 나서가지고 그 피해자의 집을 압수수색해요. 이것은 국가가 굉장히 위험한 신호를 주는 거죠. 자, 앞으로 생각이 다르면 가서 두들겨 부셔라. 우리가 다 지켜줄게. 이런 신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어쩌려고 그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담인데 그 압수수색된 목록 가운데는 일기장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까지. 그분의 과거까지도 뒤지려고 하시나 봅니다. 고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까지 가져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어려운 걸음 하셨기 때문에 좀 들어보고 싶은 얘기들이 좀 있는데 보수단체라고 아까 참 보수단체라는 표현은 아까 삐라 문제에서도 보수단체라고 참 부르기 그 어려운 이름도 분들인데 참 아깝다. 아까운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뭐 종북이라고 해가지고 뭐 하고 이런 거는 나름 뭐 좀 알겠는데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이유는 또 뭐예요? 보수 기독교가 살아남는 근거 중에 하나가 가장 큰 키워드가 종북하고 동성애이잖아요. 대부분 크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 갖고 이제 자기네들 밥그릇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계속 이제 이 성경 하느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계속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 니네들은 치유의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면서 인권을 깎아내리는 활동들을, 행보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대부분 단체들이 뭐 바른 성문화를 위한 바른 성문화는 어떤 게 바른 성문화입니까? 이제 그다음에 동성애, 동성혼 뭐 금지하는 뭐 위원회 거기에 아마 공동대표로 국회에도 그런 모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황우여 가 있고요. 예전에 이제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나왔던 그때 이제 그 인권과 관련해서 사회적 소수자, 성소자 관련한 인권을 이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후보 때 김진표 의원이 그 다음날 바로 기자회견하면서 자기네들 민주당은 동성애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하거나 그러니까 주로 보수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들이 이제 계속 자기네들의 세를 보여주고 세를 더 불리고 그야말로 이제 이게 인권의 가치를 무너뜨리면서 이게 보수하고 결탁하는 계속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반대 자체에 어떤 논리적 명분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아니죠. 명분이 있지 않죠. 본인의 세를 위한 끌어낸 사실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그 어떤 영역보다 그런 보수 단체 격렬한 방해 경험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한번 뭐 학문 성교가 인권이냐 이러한 구호를 갖고 오거나 뭐 탈동성애자의 인권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계속 자신 이게 맞는 말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뭐 저희가 이제 성소수자인데 성다수자의 인권이 보장돼야 된다.
아니, 성다수자의 인권을 침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니요, 관심도 없는데. 관심도 없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자기네들의 이제 의견이다 이러면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예. 성다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러니까 계속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지난번 박원순 서울시장 재선 그 기간에 가장 크게 나왔던 게 박원순 시장이 시장 되면 무상급식되고 광노영교육감도 뭐 되면 뭐 한마디로 동성애가 허용이 되니 뭐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장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네. 그 말이 무서우셨나? 예. 그리고 몇 년 전에 SBS에서 인생을 아름다워라는 드라마를 했는데 거기에 동성애자 커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수 우익 기독교 세력들이 어떠한 신문 광고를 냈냐면 SBS 인생을 아름다워 보고 게이된 내 아들 에이즈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 이러한 문구들을 만들어서 계속 이제 말 같지도 않는. 맞아요. 그런 식의 현장에 항상 먼저 나오는 게 또 에이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공포를 조장하고 있고요. 동성애는 나쁜 것이라고 교육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계속 주장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근데 그래서 저희는 그거는 혐오 발언이고, 그거는 의견이 아니라 제재해야 하는 거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네. 사실 이번 사태가 이렇게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어떤 전선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와 같은 이제 진보적 활동가 출신의 정치인들의 행보에 대한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의 경험도 있잖아요. 또 비슷한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우리가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하지 않았느냐라는, 우리 좀 더 지켜보자 박원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SNS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바로 또 다른 그런 실험대 위에 있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밝혀야 하는지는 그런 향후의 현실 정치에서 이런 진보적 가치의 실현이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되는지, 우리 활동하셨던 분이 현실 정치에 관여하시게 되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논쟁이나 논의들도 좀 전개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사실은 최근에 어떤 흐름을 봐도 약간 박원순 시장의 이번 행보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도 가톨릭이 이제는 동성애와 이혼을 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하는 어떤 그런 기업들과는 계약을 하면 안 된다라든지, 또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을 어떤 나라들이 만들면 미국이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정도로 최근에 이제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성소수자분들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물론 우리나라는 좀 갈 길이 먼다고 하면 할 수는 있지만, 박원순 시장 정도의 어떤 인권 변호사 출신의 시장이라면 오히려 그런 어떤 세계를 봐라, 그리고 우리를 봐라라고 하면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또 오히려 그런 게 아까 이광철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라도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박 시장님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박 시장님이 이제 국가보안법을 이제 인정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었나요? 그렇죠. 2008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2013년도. 채널 A에, 그것도 채널 A하고. 네네. 그래서 내가 예전에 국가보안법 반대했을 때는 국가보안법이 뭐 남용되고 그랬지만, 남용의 요소도 없앴고, 법으로. 그래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법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팩트가 하나 틀렸어요. 박 시장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박 시장님이 국가보안법 연구라는 책을 냈던 게 95년, 6년 그쯤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박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남용의 요소를 없앴다고 하는 국가보안법은 91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남용의 여지를 없애가지고 필요한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법을 비판하는 국가보안법 연구소, 국가보안법 연구 1, 2, 3을 쓰신 이유는 뭔가? 자가당착이죠. 팩트도 틀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남용의 여지를 없앴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불완전하게 그 개정이 됐다라 하고 그것도 날치기 통과됐다라는 걸 그 책에서 비판하셨던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굉장히 의아스러웠는데, 저는 정치인 박원순의 행보에 대해서 아까 이재명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소중하게 2017년 혹은 그 이후의 대선에서 정권 개최를 이룰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전 생각에는 변함은 없어요. 그리고 박 시장님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기존에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해가는 과정 시행착오로 이해할 여지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관건은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박 시장님께서 그러한 워딩을, 그러한 입장을 표명할 때 박 시장님의 눈과 귀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저는 거기에 시선을 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 변호사들, 뭐 민변 변호사들, 선배님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다 단독자잖아요. 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다 알아서 현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박 시장님 정도 되면 공조직으로만 붙어 있는 스태프들이 몇 명이고, 그렇죠. 또 지금 뭐 거의 뭐 대선 캠프급의 외곽 자문기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많은 지금 사람들이 자천타천 제갈량 뭐 장자방을 뭐 이렇게 자칭하는 사람들, 타칭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이 모여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러한 박 시장님의 국가보안법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런 워딩이 나오게끔 바로 그 눈과 귀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임종석 정무부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임종석 정무부 시장이 지금 뭐 얼마 전에 그 형사재판에서 이제 무죄가 확정돼가지고 기동민 전 부시장 대신해갖고 정무부 시장으로 들어갔는데 그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과거 자신의 전대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각국의 생각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듯한 그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정부적인 현안에 대해서 박 시장을 지금 보좌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만약에 이건 저의 그냥 추측입니다. 어쨌든 정무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정무 라인에서 그런 보좌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임종석 부시장이 만약에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지금 박 시장의 그런 워딩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럼 박 시장님한테 도움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뭐 산업화 세력이니 해서 과거 개발 독재 시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있고 또 그런 분들의 입장도 반영이 되어야만 대선이라고 하는 큰 선거에 나가서 당선될 수 있다. 그 정도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다고 해서 자신이 정체성이나 비슷하게 갖고 왔던 인권이라는 화두까지 이런 식으로 내팽개쳐 가면서까지 하는 거라면 우리가 박원순을 지지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박원순 시장님한테 한 번 서운했던 적 있습니다. 사실 올 한 해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우성 씨 사건이 처음 벌어졌을 때 유우성 씨가 서울시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사건이 딱 튀어나오고 분명히 박원순 시장을 노린 프레임으로 접근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발을 빨리 빼기 위해서 조금 선을 긋긴 했어요. 그때는 서운한 마음은 있었지만 저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서울시장의 직에 있는 박원순으로서는 뭐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같이 인권활동가처럼 진상규명을 위해서 나설 수 없는 입장이었다면은 뭐 그 정도 선에서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상황은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 현실 정치인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는 부분들도 우리는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기대하고 있는 거죠. 예. 농성을 하는 동안 어떠셨어요? 시청에서 뭐 이불이라도 좀 갖다 주고 그러게 너무 궁금해요. 편의 제공이라도 이런 건 좀 있었어요. 그런 거 좀 해야 될 텐데 그런 거라도. 다행히 그 시청 로비 바닥에 열선이 깔려 있는지 아주 춥지는 않아서 바닥이 아주 차갑지는 않아서 다행이기는 했지만 뭐 한마디로 뭐 행정기관 건물을 관리하는 입장이 뭐 있다라고 하면서 뭐 밤에 뭐 불을 끈다거나 뭐 전기를 못 쓰게 한다거나 이런 일도 있기는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그야말로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는 성소수자 인권이 계속 후퇴되는 이런 상황에서 인권은 저희에게 목숨인가 같다. 그래서 성소수자에게는 인권은 목숨이다라고 하는 구호를 들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 날 시민사회단체 한 12개가 한꺼번에 모여서 참여연대도 있었고, 뭐 여성단체연합, 장애, 이주, 뭐 인권 등등 많은 환경 등 단체들이 다 모여서 시민사회의 입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빨리 어서 사과하고 지지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그다음 서울 시민인권원장 빨리 선포해라라고 하는 기자회견까지 했고요. 들리는 말로는 이 되게 거대 도시에서 성소수자들이 그다음에 시청에 들어가서 농성을 한 건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한테는 되게 역사적인 일이기도 했는데요. 이 농성이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당연히 이제 성소수자들의 이제 자발적인 참여. 저녁마다 한 200명, 300명이 모여서
문화제를 하고 저마다 갖고 있는 재능을 그곳에다 펼치고 자신들의 요구를 직접 써서 이제 벽에다가 다 붙이면서 그 공간 안이 그야말로 인권이 살아 숨쉬고 인권을 교육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라는 것도 저희에게는 가장 큰 기억이고 성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옆에 이제 CNM 노동자분들 싸우고 계시는데 밤에 저희한테 찾아오셔서 우리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자신들이 덮어야 될 담요를 저희한테 주시면서 따뜻하게 자라. 그다음에 광화문 지금 노숙의 작품을 너무 잘하시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광화문 지하도에 있는 장애인 동지들 이제 장애 등급제 폐지하기 위해서 2년 넘게 싸우시는 분들이 침낭 주면서 이거라도 덮고 자라. 그래서 그런 따뜻한 연대들을 또 확인했다는 것도 가장 큰 성과이고 이제 그런 힘들이 있었기에 10일 날 만날 수 있지 않았나 싶고 그 자리에서 이제 저도 들어갔지만 어쨌든 뭐 사과를 받았다는 건 이 농성이 준 성과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로서는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제정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쵸. 거부한 거죠. 예. 저희로서는 뭐 다시 재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역할을 서울시가 어떤 체계로 어떻게 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계속 감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문제는 이제 저희 단체에서 청소년 성소자들이 행사를 하려고 용산에 있는 서울 청소년 미디어 센터를 빌리려고 했는데 이제 보수익 단체들이 얘네 이거 빌려주면 안 된다라고 계속 폭격을 하니까 취소를 해버렸어요. 진짜. 이런 효과를 주는 거죠. 진짜 씨. 아니 이게 보수단체 점잖은 공부의 신께서 보수단체 분들이 요즘 보면 굉장히 부지런해지셨어요. 예. 정보력도 어찌나 뛰어난지. 그러게요. 그게 또 오늘 한겨레 좀 약간 다른 문제인데 광주에서도 인권헌장 만들었는데 거기 성적지향 들어갔다고 그거 하지 말아라 광주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국립국어원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제 남녀가 아니라 이제 그야말로 이제 사람과의 이런 그런 걸로 바꿨는데 다시 이거 보수의 기독교 세력들이 밀어버리니까 다시 바꿔버렸거든요. 사랑은 이제 남녀 간에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아들은 그러면, 사랑해도 되고 딸은 사랑하면 안 되는 거고. 전 다행인데요. 저 딸밖에 없어가지고. 어려워지네. 그것도 있고 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이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저희 동성애 혐오 세력인데 그다음에 이 사람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인데 청와대에서 그 사람을 임명하면서 들어갔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아시겠지만 2007년도부터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한다. 한국에는 국가인권기본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권고를 내리고 있는데 그 부분 안 만들어지는 부분들도 이제 어쨌든 저희로서는 이게 저희만 싸우는 건 아니겠지만 계속 주도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차별금지법 얘기 나와서 생각나는 얘기인데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을 상정했던 의원이 누구시? 김한길 의원이요. 김한길 의원. 네. 그거 하고 나가지고요. 업무를 못 볼 지경이래. 작년에 결국은 철회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법안을 냈는데 자진 처리한 경우도 없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없죠. 네. 그냥 자동 폐기되거나 그냥 놔두는데 업무를 못 볼 정도로 맞습니다. 계속 전화 와서 욕하고, 그러니까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다. 그 선거운동 기간에 보면 이제 문자가 돌잖아요. 기독교 특히 보수 우리 기독교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다. 뭐 서울시에 그래서 박원순 선생님 안 되고 이런 문자들을 계속 보내잖아요. 그 다량의 문자들이. 근데 우리 기독교 세력들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새누리당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특정한 교회를 업으면 당선된다라는 그 대형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네. 한 지역구에서 대형교회의 위치와 위상은 굉장하겠죠. 그렇죠. 뭐 좌지우지? 그러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그야말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건 종교의 자유이고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거를 종북, 그다음에 이 동성애, 이 혐오. 그분들이 세금도 안 내시잖아요. 세금 안 내겠다고 또. 그렇죠. 오늘은 정고농성의 총책으로 방송에 출연해 주셨지만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판을 열어서 그간의 활동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꼭 불러주십시오. 그때 또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 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 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